우리 몸의 건강 바로미터가 되는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김형문 외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갑상선은 어떤 기관인지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 목젖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샘입니다. 네.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 인체의 에너지 소비, 체온 조절, 심박수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네네. 주변에서 이렇게 갑상선 관련 질환 환자를 보면요. 유난히 좀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 갑상선 질환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중에서 여성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갑상선 질환에는 기능 이상이 있는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또한 네. 갑상선 암 질환이 있습니다. 각 질환의 유병률은 갑상선 기능 저하는 4에서 10%,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은 1에서 2% 정도입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2022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 암은 전체 암 중 1위를 차지하여 연간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남자보다 여성에서 한 4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기능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 환자에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상선은 이제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만큼 다양한 이제 관련 질환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갑상선 관련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관련 질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능적인 문제로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네. 그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암과 같은 결절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기능 관련 문제인데 이름부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또 기능 항진증. 이런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도 뭐 당연히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을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하시모토 네. 갑상선염이라고 갑상선 자체가 손상돼서 그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질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갑상선 수술을 받은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게 돼서 그 네. 갑상선 저하가 발생을 하며 시기적으로 요오드가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뇌하수체 기능 이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갑상선 항진증은 오히려 그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건데 대표적인 변으로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게 있으며 갑상선 결절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독성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항진이 좀 더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족함과 과다한다. 이 전혀 다른 이유로 병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네네. 상반된 원인만큼 증상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호르몬의 기능은 신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갑상선 네. 호르몬은 그 신진 대사가 약화해져서 그 피로감과 무력감, 그다음에 대사 저하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가 되고, 네. 그다음에 추위가 좀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탈모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억력 저하, 우울감들이 생길 수 있고 네. 심박수가 저하되거나 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은 신진 대사가 그 증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 증가로 인한 체중이 감소될 수 있으며 손떨림, 신경과민, 불안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심박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그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고 네.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위에 민감해지고 땀도 좀 많이 분비하시게 되고 특징적으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많이 붓는 것 같아. 나 네네. 갑상선인가 봐 해서 병원 갔는데 아닌 네, 경우. 네, 정상이라고 말씀이 많이 네.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이 이렇게 전혀 좀 다르면 치료나 이런 관리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치료도 상반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보충요법이 기본 치료이고 네.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걸 보조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오드를 적절히 섭취하여 갑상선 기능 유지에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네네. 네.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은 과다한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갑상선 제제를 복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복용하는데 네. 이 약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다만 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적으로 갑상선을 절제를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부러 유발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징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베타 차단제 프라놀론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보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갑상선 관련과 이제 또 다른 질환으로는 갑상선 암이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암종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갑상선 암 질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그 원인이 원장님 혹시 밝혀졌을까요? 예, 갑상선 암의 경우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 중에 10에서 한 15% 정도를 갑상선 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네. 연간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의 암의 원인은 그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 요인으로는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이 증가하고 방사선 노출이 잦은 경우에 특히 네. 요오드 섭취 과잉이나 그 부족할 경우에 암의 발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혹 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목에 혹이 만져져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결절이란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갑상선 결절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로 제거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다 그 암은 아니고 대부분 양성 결절인데 네. 사실 이 결절이 어떤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음파 검사상 네. 영상적으로 위아래가 길쭉한 모양이든지 아니면은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결절 주변에 혈류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석회를 동반한 결절 같은 경우는 사실 암의 위험성이 있는 결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대부분의 그 양성 결절이라고 판단된 결절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그 만성 갑상선 염증을 동반한 그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 검사를 계속 해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중요하겠네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뛰어난 의술 덕분인지 우리나라 이제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아주 높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착한 암이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는데 실제로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기에 이렇게 생존율이 유독 높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갑상선 5년 생존율은 98에서 9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검진 시 갑상선 초음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조기 진단이 되면서 그 치료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 발견되는 그 갑상선 암은 유두암인데 유두암은 갑상선 암종 중에서 수술로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좀 더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치료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수술적 절제가 기본입니다. 그 수술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절개 수술, 내시경 수술, 최근에 로봇 수술 등 다양한 수술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고 네. 그 수술적인 기법 말고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생존율이나 그 재발 방지 등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또는 너무 안 먹어서 그렇다. 또는 이거 유전적인 거다. 이런 떠도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 갑상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이런 고위험군이 혹시 따로 있는 걸까요?
갑상선 질환의 고위험군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사선 노출이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갑상선에 방사선 노출이 되면 암의 위험성이 생기고요. 근데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여포암이라는 갑상선 암은 가족 중에 유전성이 좀 또 높기 때문에 네. 주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환자분의 그 갑상선 결절이 의심스러운 게 있는 환자분이 아무래도 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 결절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절이 단단하고, 네. 그다음에 초음파상 석회나 뭐 혈류 증가 등의 양상을 보이며 그 결절이 빠르게 자랄 경우, 그다음에 그 자가면역성 갑상선 염증이 동반될 경우에 그 갑상선의 고위험군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 해조를 많이 먹어서 그 갑상선 암이 높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갑상선 암 비율이 높은데, 네. 사실 갑상선 암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오히려 갑상선 요오드가 저하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조류가 많다고 해서 갑상선 암이 반드시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갑상선 질환은 여성 환자가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이렇게 넘겼다가 갑상선 질환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갱년기와 이 갑상선 질환이 왜 이렇게 혼동이 될까요? 사실 갑상선 질환과 갱년기 질환은 증상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 차이를 그래도 비교해 보자면,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네. 갱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고, 그 갱년기 증상은 주로 50세 여성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원인 아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증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있고, 갱년기 증상도 사실 피로감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 심장 박동이 약간 저하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 그 항진증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갱년기 증상은 그 흔히들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네. 불규칙적으로 두근거린다,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맞아요. 체중도 사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체중이 증가하지만 기능 항진증은 체중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근데 갱년기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 대사량 감소로 체중 증가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특히나 그 갑상선 질환도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주로 우울증, 불안증 같은 면이 있는 반면에 네. 그 갱년기 증상으로는 사실 불면을 좀 제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갑상선 질환은 생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적이거나 과다출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갱년기 증상은 아예 폐경이 된 이후에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량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군요. 아예 다르네요. 이렇게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장님, 바닷가에 살면 갑상선 질환에 더 잘 걸린다. 정답은요? 아닙니다. 네. 바닷가에 살면은 미역이나 다시마들을 많이 복용할 수가 있어서 과량 섭취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요오드를 섭취하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갑상선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군요. 네네네. 예, 그 갑상선 약을 먹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중 증가 증상이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약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은 환자분들은 항진증으로 인하여 체중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이후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다음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체중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두고 그 체중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상선 수술 안 해야 오래 산다. 정답은요?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아직까지 그 암의 치료 원칙은 수술적인 절제입니다. 갑상선 암도 림프절 전이를 통해요 예후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예후에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갑상선 암, 착한 암이 아니다. 정답은요? 예, 맞습니다. 최근 갑상선 암이 사실 예전에는 1cm 이하의 갑상선
그 결절에 갑상선암이 그 네. 갑상선 실질에 국한돼 있으면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인터넷상에서 갑상선암 수술해도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글도 항상 많이 맞아요. 올라왔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1cm 이하의 갑상선암에서도 림프절 전이나 그런 예후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가 바뀔 수 있다. 정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네네. 사실 그 갑상선 수술을 환자분들이 제일 겁내는 이유가 목소리를 변하거나 목소리를 맞아요. 잃는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을 수술을 하게 되면 말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후두 신경이 직접적으로 노출돼 갖고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분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아서 목소리가 변하는 확률은 보통 100명 수술했을 때 1명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네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갑상선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치료도 잘 되고 관리만 잘 되면 그런 모두가 이제 괜찮아지는 이런 질환이긴 하지만 에너지, 체온, 체중 등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삶의 질을 아무래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먹거리나 식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갑상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식품은 사실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만드는 필수 미네랄로 많이 네. 섭취하면 항진의 위험이 있고 네. 적게 섭취하면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절하게 섭취가 필요한데 그 성인에 있어서 요오드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국 같은 경우에 5g의 미역이 사용되는데 이때 네. 요오드의 함량은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과량 섭취이지만 일일 요오드 최대 섭취량은 2,400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미역국 한번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미역국 섭취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갑상선을 사실 제일 도와주는 영양소로는 셀레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갑상선 그 영양제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갑상선 건강에 그 효과가 있는 영양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효소가 있어서 갑상선 세포를 보호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도 셀레늄을 복용 시 갑상선 그 건강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셀레늄의 일일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이며 그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브라질 너트, 참치, 계란,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아연도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 및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일 권장량은 8에서 10mg이며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쇠고기, 굴,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제가 있는데 철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로 인하여 철분 결핍이 많아 오히려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적색육, 특히 소고기나 간,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네, 요오드, 셀레늄, 아연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갑상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는 갑상선 예방을 위해서 좋은 식습관부터 뭐 운동이나 수면 지켜야 할 이런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예방 수칙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제일 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일상 리듬을 유지하고 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요.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 3회, 4회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체중 관리를 해요.
그 갑상선 기능 이상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가나 감소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 역시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이 자각 증상이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예방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듯해요, 원장님. 네네. 네, 맞습니다. 갑상선은 사실 그 혹이 1cm 이하로이기 때문에 검진에서밖에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갑상선을 예방하려면 사실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좋고 특히 네. 여성분이나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는 갑상선 초음파만 하지 마시고 네. 갑상선 기능 혈액 검사를 통해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모기 주변이 붓거나 피로하거나 체중 변화 등이 있으면 별도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위험 신호가 온다 해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무심히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병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방법, 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혁문 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